교수님, 이번 태풍은 뭔가 다릅니다. 산산을 쉽게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일본의 재난 전문 기자가 태풍 산산이 상륙한 가고시마현에 취재를 왔다가 입이 떡 벌어진 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과거에 들은 지질학 교수의 말을 토대로 이번 태풍 산산이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공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재난 전문 기자는 어떤 이유로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구과학을 지도하고 있는 마이클 스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일본에서 만난 재난 전문 기자 아키라 타나카 씨의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본의 한 언론사에서 재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키라 타나카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일본을 연일 타격하는 여러 재난 상황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일본의 소식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다들 기사나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소식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심각한 마음으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걱정이 너무나 커서 밤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겨우겨우 잠이 든다 해도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같이 새로운 재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 같은 상황은 저를 정말 괴롭게 하고 있고요. 사실 기자로 일하다 보면 기사로 나가는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이러한 재해 상황 시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동반한 사건은 즉각적으로 기사화를 하지만 그 외에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들은 우선적으로 모은 후 기사로 낼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그러한 탓에 저는 비록 기사화는 되지 않은 일이라도 최근 재해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인명피해들도 많았고요. 이러한 일들은 저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일들 중 하나였는데요. 우선 지난 8일 미야자키의 규모 7.1 지진을 시작으로 100여 년 간격으로 일어나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니 9일엔 일본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바로 하루 다음 날 발생했으며 또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8의 큰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뒤이어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연이어 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난카이 해국 대지진이 찾아올 때가 된 게 아니냐는 공포가 일본 열도를 뒤덮기 시작하였죠. 아무리 일본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한다지만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발생하는 사례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게다가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인근의 대만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도 규모 7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보도가 되면서 현재 일본 열도 전체에 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끊임없이 닥치는 재난 상황 탓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기사를 정리하고 녹초가 된 상태로 퇴근한 이후에도 저는 차마 긴장감이 가시질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도 잠을 도저히 쉽게 못 들겠더라고요. 정말 일본에 무슨 큰일이 생길까 싶어서 말이죠. 최근 들어 그렇게 불안에 떨며 밤을 꼴딱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난카이 해국 대지진의 경우는 일단 한 번 터지기만 하면 일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재난이었던 1700년대 호에이 대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므로 그 공포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이제 심지어 태풍까지 연달아 일본을 강타하며 현재 일본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심각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태 기자로 일하면서도 이렇게까지나 재해 소식을 자주 알려드려야 하는 상황은 정말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잠에 들기 전 내일은 또 어떤 재해 소식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기자로서 밝은 소식만을 전하고 싶은데 요즘엔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얼마 전부터는 제10호 태풍 산산이 남쪽에서부터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처음 접한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태풍일 뿐이라며 무심히 넘기는 듯 했지만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며 그 세력이 강력해진다는 예보가 나오자 분위기는 급변했죠.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태풍 산사는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매우 강 태풍이었는데 이 수치는 집채만 한 파도를 일으키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8월 24일에는 네덜란드 메펠의 한 주택가에서 산산과 비슷한 풍속의 토네이도가 불었는데 주택과 나무가 통째로 뜯겨져 버렸고 주택의 지붕도 순식간에 벗겨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토네이도를 풍속으로 환산하여 태풍으로 비유하면 매우 강 등급에 해당하는 강력한 위력이었죠. 그런데 이번 태풍 산산도 매우 강 수준으로 이러한 수준의 강도였는데 공교롭게도 태풍의 이동 경로는 일본을 향해 직격으로 날아온다는 일본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고 매우 강력한 태풍이었는데 전 세계 모든 기상청들 또한 이 태풍의 경로를 추적하며 일본 열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죠.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통탄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태풍이 일본 열도를 그대로 관통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 확실했고 우리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게 되었죠. 예상 경로상 산사는 일본 가고시마 인근에 상륙한 뒤 이후 북동쪽으로 천천히 내륙을 관통하면서 일본 동부까지 도달하며 사실상 일본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셈이었는데 스크린을 통해 태풍이 마치 일본 전역을 세심하게 둘러보듯 구석구석을 훑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 정말 일본에 태어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최근에 발생한 마리아 암필 등 태풍 대여섯 개가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비껴가고 모두 일본으로만 향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강력한 산산마저도 또 한국만 싹 피해가고 일본을 관통한다고 하니 정말 이 나라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일본만 이토록 고통받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태풍은 강하면서 동시에 움직임이 느린 탓에 매우 강한 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강풍뿐만 아니라 산사태, 침수, 하천 범람 등을 일으키며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400mm면 한 달 내내 내리는 비의 양보다 하루 만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은 태풍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이지만 이번처럼 모든 직원들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는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태풍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사실 이번 태풍에 대해 특히 제가 공포를 느낀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흐름상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공포스러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는 또 저의 일을 해야만 하니 서둘러 현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태풍이 향하고 있는 규슈 지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출발했을 시점엔 열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직까진 평화로운 편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고시마현은 그동안 수많은 태풍의 피해를 겪어왔기에 주민들도 태풍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규슈 지방 근처에 다가갈 때쯤 되니 확실히 바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부터 시작했죠.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묻자 현지 어부인 타카하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더군요. 매년 태풍이 오지만 이번엔 특히 강력하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패드를 항구에 단단히 묶고 집 주변을 정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가득하네요. 바다가 주는 애도 크지만 그만큼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타카하시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일본은 자연재해의 나라죠.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만큼 태풍, 지진, 홍수 등 수많은 재해가 이 땅을 끊임없이 시험해왔고 저 또한 기자로서 매번 재해 현장을 취재하며 느끼던 두려움과 무력감이 늘 머릿속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수십 년간 계속해서 경고되어 온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은 그 어떤 재해보다도 저에게 깊은 공포를 불러일으켜 왔는데 아마 일본인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이번에 불어닥치는 태풍 산산도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열도의 남서쪽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해구로서 이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지진은 일본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지진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재앙이 현실화되기만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가 무려 건물 10층 높이 이상으로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가옥은 수백만 채가 부서지고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은 수천조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며 일본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특히 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은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될 거예요. 주식은 모두 폭락하고 전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일본을 떠나가며 그 여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될 거예요. 수천조의 피해라니 이 금액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를 전부 복구하려면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 내 지진의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례적일 정도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들의 지질 전문가들도 적잖게 당황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잦은 지진 발생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잦은 지진 발생뿐만 아니라 곧 말씀드릴 태풍과 지진에 대한 연관성도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상황에 심각성을 느낀 일본의 일부 시민들이나 특히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일본을 탈출하려는 정황까지도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보고 한국으로 도망가서 살자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요. 아무튼 지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재해가 바로 지진이라는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일어날 수도 있으니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진 재해인 것인데요. 확실한 건 일본에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요. 학자들은 이 무시무시한 난카이 대지진이 태평양판과 필리핀의 판이 충돌하면서 축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될 때 발생할 것이라고만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발생 주기상 이제 곧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만 할 뿐 언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지진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해일과 연쇄 지진이 일본의 서쪽 해안 및 그 인근 지역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게 될 텐데 이러한 위험성은 언제나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씨를 인터뷰한 뒤 지난번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취재하면서 만났던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입니다. 우리는 그저 대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이클 스톰 교수님의 말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교수님이 했던 다른 한마디가 문득 떠올랐고 이는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교수님은 강력한 태풍이 난카이 해구 바로 위를 지나갈 경우 해저 지형에 영향을 미쳐 태풍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는 게 아니겠어요. 강력한 태풍이 난카이 해구 위를 지나갈 경우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이번 태풍 산산의 경로는 정확히 난카이 해구 바로 위를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만약 이처럼 강력한 태풍이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면 이로 인해 해저에 쌓인 침전물이 이동하여 해저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고 해저의 압력 상태까지 변화시킨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얼핏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에 겨우 5cm씩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는 해저 지형에는 아주 조금의 변화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난카이 해구같이 해저 골짜기나 해구 같은 깊은 해저 지형에서는 침전물의 이동이 지질학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도 했고요. 또한 강한 태풍은 해수면에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게 되고 해저의 압력 상태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만약 강한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압력이 해저에 크게 전달되어 이로 인해 해양 지각의 변형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이는 분명히 대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죠. 갑자기 그가 했던 이러한 말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가고시마현의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듯 내렸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져 야자수가 쓰러질 정도의 강풍과 함께 세찬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상점들은 전부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죠. 아니,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저 또한 안전한 숙소로 서둘러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강 상태로 접근한 태풍 산사는 가고시마현에 도달한 뒤 중심 부근에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까지 치솟은 상태로 매우 세찬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초속 70m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1초에 70m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바람이 가고시마현을 강타하고 있었죠. 이 정도 속도의 바람이라면 누구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속도이니 거리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초속 40m 이상이면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지붕 덮개가 벗겨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 2배의 속도로 지금 태풍이 불어닥치는 중이었던 거예요. 숙소의 창문이 마치 뜯어져 나갈 듯이 세차게 흔들렸고 바람 소리가 방 안까지 울릴 정도로 거셌는데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방 안에서 바깥을 촬영하며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일본은 평소의 재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강력한 재해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언제나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항상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도 저를 많이 괴롭게 만듭니다. 문득 한국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한반도는 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훨씬 덜 노출된 지역이잖아요. 재해 기사를 자주 쓰다 보면 자연스레 한국의 재해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한반도는 일본 열도와 비교해 태풍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지진의 위험도 훨씬 낮잖아요. 물론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긴 했다지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본과는 상황 자체가 아예 다르죠. 가끔 한국의 뉴스를 보면 한국의 시민들은 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진과 태풍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일본과 달리 그저 일상의 소소한 날씨 변화에 대한 소식이 주를 이루는 모습에 저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매일같이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본의 현실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한국의 안정적인 환경이 너무나 부러웠고 일본의 현실이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졌죠. 한국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계가 일본처럼 날마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위협을 딱히 상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며 늘 재난에 대비해온 저에게는 그런 것이 오히려 너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일본에게 있어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곁에 다가올 수 있고 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또다시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연의 경고를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강하게 받는 곳이고 일본은 그 경고 속에서 살아가며 대비하고 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태풍 산사는 이제 곧 일본 열도를 관통하듯 휘몰아치며 본격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본은 다시 한번 자연의 위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불을 끄고 잠시 누워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교수님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난카이 대지진과 태풍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결이 될 수 있다니.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엄청난 재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처럼 안전지대에 있지 않고 정말 최악의 위치에 자리에 있는 걸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번 태풍이 마이클 교수님의 말처럼 난카이 해구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재앙으로 다가올 거니까요.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사실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이 답일까요? 저는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태풍과 지진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앞에 놓여 있었지만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나큰 자연재해 없는 한국이 참 부러워지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과거에 지은 죄가 많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늘 이럴까요? 그래도 부디 이번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의 여러분도 지진 피해 없이 안전하시길 빕니다. 혹시라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잠시 미뤄두시는 건 어떨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대의 위기를 불러온 태풍 산산에 대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